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지금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맨유와 본머스가 4대4 무려 한 경기에서 8골이 터지는 엄청나게 공격적인 경기를 했는데, 이 경기의 포인트는 결국 맨유 입장에서 봤을 때 아모린 감독이 정말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하는데 수비적으로는 구조가 굉장히 불안한 축구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오늘의 데이터를 봐도 볼 점유율도 맨유가 높았고요. 골 기대값도 맨유가 3.4골, 오히려 오늘 경기는 골 기대값보다 득점을 많이 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본머스의 골 기대값을 보면 1.94, 그런데 본머스는 4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횟수가 맨유는 2번이고요. 본머스는 6번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골 기대값은 결국에 모든 슈팅의 기대값을 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슈팅 숫자가 25개였어요. 굉장히 많은 슈팅을 때리면서, 그러나 골 기대값이 낮은, 질 낮은 찬스에서의 슈팅이 많았다는 거고, 반대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14번의 슈팅이 굉장히 좋은 질의 찬스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찬스가 본머스는 6번, 맨유는 2번이 나온 거고, 그리고 본머스가 슈팅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골 기대값에서는 다소 밀릴지 몰라도 4골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맨유의 현재 상황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경기를 보고 심지어 캐러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경기였다, 바로 이러한 경기가 프리미어리그를 세계 최고의 리그, 최고의 상품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맨유가 처음 25분이나 30분까지는 정말 환상적인 경기력이었고, 마치 퍼거슨 시절의 맨유를 떠올리게 하는 빠르고 공격적인 축구,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 적극적인 공격 가담, 그리고 빠른 리커버리까지 완벽한 경기력이었다라고 무려 캐러거가 아모린 감독의 맨유를 이렇게까지 극찬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경기력에는 결국엔 이 아모린 감독이 추구하고 있는 이 3백을 기반으로 한 축구가 어느 정도 통한 거였죠.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요로, 루크쇼, 좌우에 이제 센터백들이 있고요. 가운데에 헤븐이 있는데, 여기서 늘상 이제 아모린 감독의 축구는 왼쪽에 달로, 오른쪽에 디알로 2명의 선수가 살짝 내려옵니다. 그러면 뒤에서 5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정말 넓게 쓰는 이러한 형태가 되거든요. 여기서 상대가 아무래도 맨유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앞에서 나와서 이제 압박을 걸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압박의 방향 자체가 굉장히 넓게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뒤에 있었던 헤븐이 한 칸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브루 페르난데스가 올라가면서 마운트, 쿠냐, 은베모와 함께 공격 라인에 합류를 하죠. 그러면 미드필더가 마치 카세미로와 헤븐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머스가 지난 경기도 압박을 하면서 앞쪽에서 4명의 수비를 모두 이렇게 압박을 하는 형태가 돼요. 이렇게 이제 후방에서 본머스의 4명의 선수를 이제 끌어당긴 다음에, 이때 헤븐과 카세미로가 중앙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상대 미드필더들이 올라와서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헤븐과 카세미로가 살짝 내려오면서 미드필더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때 브루 페르난데스가 가운데 있고요. 심지어는 마운트라던가 은베모, 쿠냐도 마찬가지죠.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이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이러한 형태가 아모린 감독의 빌드업 구조와 그리고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축구거든요. 그래서 맨유가 이번 경기도 보면 캐러거가 이야기했던 25분까지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좌우에 이제 풀백들이 있고요. 중앙에 이제 3백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카세미로와 부페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이런 형태의 빌드업 구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좌우에서부터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내려가면서 선수를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상대 선수들이 앞으로 달려나와서 좌우로 퍼지게끔 만들어요. 그럼 이 가운데 공간이 비는 거잖아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끌려나가 있죠. 앞쪽에서 상대 선수들 4명이 이렇게 맨유의 뒤쪽으로 빠져있는 4명의 선수에게 끌려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재밌는 점은 부페가 카세미로 옆에 있다가 슬금슬금 올라가고요. 여기서 뒤에 있었던 헤븐이 카세미로 옆으로 한 칸 올라와 줍니다. 그래야 이제 부페가 올라가서 뛸 수가 있는 거고, 미드필드 라인에 선수가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중앙에서는 사실상 카세미로와 헤븐 2명의 선수가 이제 상대의 미드필더들의 압박을 받는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렇게 상대 선수들을 앞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앞쪽으로 쏠리게끔 만들고,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헤븐이 올라오면서 헤븐과 카세미로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헤븐과 카세미로가 살짝 내려오면서 상대의 미드필더 두 명을 앞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이때 이 뒤쪽 공간으로 앞쪽에 있었던 부페가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은베모가 내려온다거나 더 앞에서 쿠냐가 내려온다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공간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을 쓰기 위해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헤븐과 카세미루가 본머스의 두 명의 미드필더를 앞으로 무게중심을 쏠리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운트가 가운데 있다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선수 한 명을 측면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야 여기 확실한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부페가 앞쪽에 있다가 살짝 내려와요. 어쩔 수 없이 부페를 막고 있었던 수비가 또 끌려 나갑니다. 이때 이 공간으로 일단은 부페에게 패스가 넘어가는데 부페가 이 흐름을 읽고 이 공간을 이제 맨유가 쓰는 거잖아요. 본인이 볼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볼을 뒤쪽으로 흘립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은베모와 쿠냐가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 구조가 첫 장면부터 보면 상대 선수들을 앞쪽에서 끌어냈고요. 그리고 헤븐과 카세미루가 끌어냈고, 그 다음에 마운트가 측면으로, 여기에 더해서 부페가 앞으로 끌어내면서 결과적으로 이 공간을 창출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볼을 흘리는 부페의 센스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이 완전히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쿠냐가 내려와서 볼을 받게 되고요. 쿠냐가 볼을 전개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선수다 보니까 잡자마자 뛰어나가는 은베모 쪽으로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쿠냐가 은베모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은베모가 한 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가장 끝에 있었던, 처음에는 수비를 끌어당겼었지만 순간적으로 공격으로 전환할 때 빠르게 올라오는 디알로가 가장 끝에서 달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왼쪽에서 볼이 넘어와서 가운데를 거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는 쿠냐가 패스를 줄 때 은베모가 안쪽으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디알로가 뛰어나가면서 쿠냐의 패스를 받아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머스를 완벽하게 끌어당긴 다음에 뒷공간을 공략하는 매우 멋진 공격 작업이었죠. 이러한 공격 작업이 계속 나오니까 캐러거도 칭찬을 했던 거고, 아모린 감독도 오늘 경기가 끝난 다음에 본인도 만족하는 전반전에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 선수들을 앞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이 공간을 활용해서 빌드업을 일단은 전개만 할 수 있다면, 볼이 이 공간으로 도달만 할 수 있다면 이제 어떤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하냐, 후방에서 공격적으로 패스가 전개가만 된다면 앞쪽에서 은베모, 쿠냐, 마운트, 그리고 좌우 측면에 달로와 디알로가 높게 올라가서 5명의 공격 숫자를 순간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상대 수비가 순간적인 이 맨유의 탈압박 이후에 수많은 공격 숫자가 올라가서 공격하는 이 방식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린 감독의 이제 전술적인 방향성은 앞쪽으로 상대 선수를 끌어당긴 다음에 우리가 먼저 더 빠르게 앞쪽으로 공격을 전개하자마자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승부를 본다라는 거거든요. 상대를 끌어당기는 것도 중요하고, 끌어당긴 다음에 우리가 먼저 적어진 상대의 수비 숫자를 공략하기 위해서 빨리 올라가 주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맨유가 이번 시즌의 특징이 한 20분, 30분까지는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체력이 남아있을 때,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때 경기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압박이 된 다음에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른쪽부터 디알로, 은베모, 쿠냐, 마운트, 달로까지 5명의 공격 숫자와 카세미루가 뒤에 있고 부페가 올라와서 6명의 선수가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어떤 공격 방식이 이루어지느냐, 먼저 디알로에게 패스가 갔어요. 그러면 수비가 디알로를 향해서 끌려 나오겠죠. 이때 은베모가 뛰어가면서 수비를 또 안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디알로가 편안하게 안쪽으로 볼을 끌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은베모는 측면으로 나가면서 수비를 좀 끌어당기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디알로가 볼을 가운데로 들고 오면서 가운데로 패스를 일단 줍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세미루가 받아서 가운데에서 가장 끝에 있는 디알로에게 볼을 받아서 달로에게 볼을 넘겨주는 이러한 형태가 돼요. 경기장을 일단 넓게 쓰고요. 달로에게 이제 볼이
넘어갔을 때 그 순간 상대 수비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가운데에 공간이 생기니까 이때 마운트, 쿠냐, 디알로, 그리고 이제 은베모가 이제 오른쪽 끝에 있죠. 은베모까지 4명의 선수가 달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끝에 있는 달로가 볼을 받아서 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달로가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 이때를 보면 마운트, 쿠냐, 디알로, 은베모가 뛰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워낙에 박스 안에 많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 수비에 혼선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어떤 혼선이 발생했냐? 일단 은베모가 끝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은베모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디알로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디알로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 있었던 수비수가 디알로가 뒤로 들어오니까 디알로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쿠냐가 순간적으로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여기서 헤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결국에 쿠냐를 순간적으로 수비가 놓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알로에게 수비들이 쏠리면서 쿠냐를 놓쳤어요. 그래서 쿠냐가 여기서 머리에 볼을 맞추는 장면, 이 볼을 맞췄는데 골키퍼를 맞고 나와서 그대로 디알로가 득점을 하는 이런 장면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장면도 탈압박이 된 다음에 공격을 하는데 디알로, 은베모, 쿠냐, 마운트, 그리고 이번에는 달로 대신에 루크쇼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부페가 있습니다.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면서 수비 공간을 좌우로 이제 분산시키는 작업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디알로 쪽으로 먼저 패스가 가요. 그러면 수비가 자연스럽게 끌려 나오겠죠. 그리고 은베모가 뛰어들어가면서 수비 한 명을 또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때 디알로가 그 모습을 보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다가 부페에게 패스. 그러면 부페가 여기서 이제 볼을 잡는데, 부페가 볼을 잡으니까 이때 마운트가 또 달려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알로에게 수비가 끌려가고, 은베모에게 수비가 끌려가고, 마운트에게 수비가 끌려가니까 쿠냐가 살짝 뒤로 빠지면서 쿠냐에게 패스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쿠냐가 여기서 결정적인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이었죠. 이런 걸 보면 한 번만 돌파가 되면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빌드업을 3백을 기반으로 끌어당기고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취하는 건데, 여기서 맨유의 문제는 이러한 이제 아모린 감독의 구조가 볼을 잘 전개를 해서 공격으로 전환이 되면 되는데, 공격으로 전환하다가 볼을 뺏겼을 때 그때 역습을 당하기가 너무 좋은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실점을 하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면 빌드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로, 루크쇼, 요로, 디알로가 넓게 퍼져요. 그 다음에 헤븐이 올라가죠.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가면서 공격에 가담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공격을 하다가 볼을 뺏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당연한 이야기지만 루크쇼와 요로가 좌우 측면으로 넓게 이제 빌드업으로 해서 퍼져 있어요. 그래야 이제 상대를 넓게 만들고 가운데 공간을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3백이든 4백이든 늘상 이런 구조를 많은 팀들이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볼을 뺏겼을 때 이 가운데 공간이 확실히 많이 나오는 지금 구조인 거잖아요. 여기서 루크쇼와 요로가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 헤븐이 내려오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헤븐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가운데로 내려옵니다.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동작이 되기 때문에 헤븐이 순간적으로 늦게 내려오면 이 내려오는 동안 공격이 이 가운데로 들어가기가 너무 쉬운 구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비가 내려갔을 때도 문제인 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려버리면 카세미루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혼자 또 수비를 하게 됩니다.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헤븐이 빠르게 내려오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헤븐이 빠르게 내려와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빠르게 내려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그리고 이것도 결국에는 정말 90분 내내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3백의 가운데, 지난 경기 기준으로 헤븐, 그리고 앞쪽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하다 보니까 90분 내내 이것이 유지가 안 되는 순간 역습과 치명적인 실책이 반복이 된다. 그래서 맨유가 이번 경기에서 실점했던 장면을 보면 딱 이런 장면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까랑 똑같이 헤븐이 올라가 있고요. 이제 앞쪽에서 카세미루와 이제 2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루크쇼, 달로, 요로,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디알로가 있겠죠.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이제 넓게 경기장으로 넓게 퍼져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루크쇼가 앞쪽으로 패스를 넘겨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대를 끌어당겼으니까 끌어당기고 없는 공간으로 이제 패스를 붙여주는 건데, 이 패스가 나가다가 여기서 끊겼어요. 끊기는 순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하필 또 이 끊긴 볼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헤븐이 올라오니까 한 칸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건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갔는데 이 뒷공간으로 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남아있는 선수가 카세미루 한 명이잖아요.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뒤에 루크쇼와 요로가 있고요.
그리고 헤븐이 올라가서 카세미로랑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이때 브루 페르난데스가 헤븐이 올라오니까 한 칸 올라갔는데, 올라갔을 때 이 공간으로 볼이 떨어져 버리면 어쩔 수 없이 뷔페의 뒷공간, 그리고 헤븐은 여기서 요 뒤로 이제 커버를 다시 들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카세미로가 혼자 이 공간이 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공간이 이제 넓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카세미로가 올라와서 상대 선수를 견제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볼을 잡은 선수가 편안하게 돌아서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동시에 요로와 루크쇼가 있는데 헤븐이 미드필더 라인까지 올라갔다가 이 공간으로 내려오는 게 살짝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편안하게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븐이 뒤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따라가는 것과 볼을 앞에서 보면서 따라가는 것과 이렇게 본인도 공격수처럼 대각선으로 보면서 따라가는 것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가 들어갔을 때 요로가 뒤따라가는 형태가 되고요. 상대 공격수가 먼저 달려나가면서 이 공간에 아무도 본머스의 공격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편안하게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그대로 실점을 하는 이런 장면이 이어지는 거죠. 이 장면도 똑같은데 여기서도 디알로 그리고 루크쇼, 요로, 가장 끝에 이제 뭐 달로도 있고요. 헤븐이 이제 약간 올라가서 카세미로와 함께 또 미드필더 라인으로 올라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요로가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상대를 이제 끌어당겼으니까 끌어당긴 이후에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준 거죠. 근데 패스가 들어가다가 끊겼습니다. 끊긴 다음이 이제 문제거든요. 여기서 일단 패스가 들어가요. 안쪽으로. 근데 이미 뷔페가 한 칸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간이 카세미로가 너무 혼자 머물러 있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헤븐이 카세미로를 이제 돕기 위해서 올라와 있었잖아요. 뷔페가 한 칸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헤븐이 앞쪽에서 싸워요. 근데 하필 또 루크쇼와 요로가 측면으로 넓게 벌려져 있는 상황에서 싸우다 보니까 여기서 상대 공격수가 볼을 잡을 때 헤븐이 튀어나오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 편안하게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머스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이 공간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이 장면에서도 헤븐이 튀어나가니까 카세미로랑 동일선상에 위치하니까 가운데가 비어있고요. 이때 뛰어들어가는 공격수, 이 공간으로 패스, 그러면서 뒷공간이 또 편안하게 열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아까 나왔던 맨유의 실점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죠. 이 장면만 봐도 맨유의 이 구조가 얼마나 턴오버가 나왔을 때 수비적으로 취약한 구조인지가 나온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공격을 할 때 맨유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디알로, 달로, 마운트, 은베모, 쿠냐, 뷔페까지 6명의 선수가 일단 올라가 있어요. 볼을 뺏겼을 때 바로 여기서 압박을 합니다. 뺏기면 뒤에 4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압박이 안 되는 순간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고, 카세미로가 뷔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미 혼자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압박을 실패해서 앞으로 볼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미드필더 라인이 열리면, 중원이 열리면 1차적인 압박만 맨유의 압박을 이겨내면 상대팀은 카세미로가 이 공간을 혼자서 커버를 해야 됩니다. 측면으로 끌려 나왔죠? 그러면서 카세미로가 이 공간을 커버하는데 여기서도 카세미로만 이제 벗겨내면, 그러면 완전히 중원이 비어있는, 텅텅 비는 형태가 되는 거죠. 뷔페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카세미로가 여기서 볼을 못 끊어냈어요. 달려가다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공간이 생기게 되고요. 공간이 생겼을 때 당연히 맨유의 수비라인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뷔페도 아직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그나마 달로가 왼쪽에 있다가 빨리 내려와서 수비 숫자를 늘려주긴 했는데 결국에 중원의 공간이 또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방식이 되느냐, 패스가 이 앞 공간으로 들어가고요. 어쩔 수 없이 맨유의 수비가 한 명 튀어나와야 돼요. 튀어나오니까 뒤에 공간 발생하고 이 공간으로 패스, 편안하게 수비 사이 공간에서 본머스의 공격수가 볼을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위협적인 장면이 될 뻔했었죠. 이런 걸 보면 그 본머스가 오늘 볼 점유율은 분명히 맨유보다 낮고 슈팅 숫자도 적고, 그런데 결정적인 찬스가 더 맨유보다 많았던 이유가 결국에는 맨유가 턴오버가 나올 때마다 본머스는 공격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도 많이 열려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맨유의 수비가 늘상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아모린 감독의 이러한 전략 자체가 기복이 심하다. 심지어 경기 내에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초반에는 달려들면서 압박하고 끌어당기고 튀어나가고 이게 되는데, 에너지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수비적으로 불안한 구조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모린 감독은 오늘 경기가 끝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세부적인 부분들이 안 좋아서 승리를 지금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4백을 쓰든 3백을 쓰든 5백을 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적인 구조와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 포백과 3백을 어떻게 쓰든 시스템의 문제인 건 맞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 결국 3백을 시작으로 갔을 때 3백에서 중앙 수비수가 한 칸 올라가는 이러한 이제 맨유의 독특한 전술이 괜히 센터백 하나가 올라갔을 때 가운데가 열리는,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수비가 불안해지는 이러한 구조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오늘 경기는 후반전 마지막 즈음으로 가면 맨유가 골을 넣어야 돼서 포백으로 바꾸거든요. 근데 포백으로 바꾼 다음에 맨유가 다시 역전을 했죠. 물론 마지막에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포백으로 했을 때 오히려 안전한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경기력 자체가 3백일 때보다 꽤나 좋았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아모린 감독이 본인의 이제 3백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 본인의 축구 철학을 이제 풀어내기 위한 3-4-3 구조가 센터백 하나가 올라가는 순간 여기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모린 감독도 이제 3백을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포백으로 변화하느냐를 선택해야 될 시기고, 실제로 아모린 감독이 훈련 과정에서 포백을 실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는 포백으로 변화하는 아모린 감독의 맨유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맨유는 이 수비적인 불안함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번 시즌 기복이 큰 경기력을 지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